네, 안녕하세요. 한칼토론 댓글쇼 시작합니다. 저는 CBS 기자 조태임이고요. 네, 지금 막성태님은 조금 오늘도 조금 늦으실 것 같은데 오늘 댓글들 많이 주고 계시네요. 저 환영한다는 메시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사실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약간 마이크 꺼졌을 때 얘기 나눈 게 있는데 그 얘기가 사실 더 재밌긴 한데 말을 못 하잖아요. 네. 아예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해볼까요? 네? 뭐 편하게. 지금 이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많이 나오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좀 이제 많이 치고 올라갈 거다. 여전히 이제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했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 놓고 나서는 조금 분위기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서영주 소장님. 전당대회 시즌이 열렸어요, 민주당은. 지방선거는 일단락이 어제 대통령의 그 메시지로 네. 가름이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보기에 한참 부족했다. 근데 정청래 대표 본인 책임이 큰 것 같다. 네. 그릇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릇이 안 된다. 자격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이라는 명목하에 1인 1표제도 실시하고 당원들에게 뭔가 표를 소구하려는 밑자락을 깔아놓긴 했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관심사가 된 거죠. 네. 대통령은 이제 시그널을 줬어요. 우리 따지고 보면 국민한테 줬지만 민주당 내 당원들한테도 나는 정청래 대표를 신임할 수 없어라고 던졌는데 정청래 대표나 그 주변에 있는 정청래 지도부가 연임을 도전하면서 또 당원들한테 네. 뭔가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지 네. 대통령이 이기는지 이 구도가 됐어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고액하게 됐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당원들을 추동해서 본인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의 뜻을 거슬려서 대통령 위에 올라서는 그런 형국이 되는 그런 양상이라서 그렇게까지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네. 되는데 어제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근데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정청래 지도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네. 받아들이는 입장이라서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 정청래 대표 측과의 일전을 치르게 될 전당대회라서 참 요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전당대회는 뭐 우리 김민석 총리 얘기 나오고 뭐 송영길 의원 얘기 나오고 네. 이런 싸움보다는 정청래 대 이재명의 싸움이 될 수도 세력 간의 있겠다.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세력 간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미 어떤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우리만 분석하겠어요? 우리 당원들도 분석을 다 하죠, 당연히. 네네. 그러면은 그 분석에 대해서 나머지 세력들 정청래 대표는 그래 당원 주권에다 1인 1표에 김어준 씨도 있고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를 많이 관심 가졌던 사람 아니야? 네. 요게 이제 부딪히는 양상이라서 좀 좋게 끝날 수 있는 방향들을 저는 정청래 지도부가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뭐 출구 전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니 이렇게 뭐 취임사하셨는데 소영주 소장님이 워낙 맥을 잘 짚잖아요. 맥 소장님. 네. 왜 그래 또 먹이려고? 맥을 잘해. 본인 선거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맥이네. 맥이네. 돈봉투 때문에 안 된 거야. 돈봉투 그놈의 그러니까 돈봉투 내가 여기서 그 말하니까 매겨서 내가 극혔는데 솔직히 공정한 공천 기준이 있었다면 정말 나는 또 다른 아이, 뭐 결과가 제가 있을 수 약간 있었지. 조크로 했는데 또 죄송합니다. 이를 극혀서 그래. 돌아서서 울고 그래. 군대를 저는 잡고. 이제 뭐 맥 소장님이 워낙 잘 짚어주셨고 네.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검찰 개혁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네. 자, 9월부터 이제는 검찰청이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8월 중에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핵심은 보안 수사권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놔둘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가지고 하는데 어제 대통령도 그 짧게 언급했어요. 그 보안 수사권 뭐 국민의 이제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전선이 하나가 그게 다시 생길 것 같아요. 이제 검찰 개혁 한동안 조용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에서도
보안 수사권 주지 마 그냥 뭐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 기사도 몇 번 나. 검찰에서도, 예.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 괜히 보안 수사권만 줬다가 우리가 검찰이다 수사 지연 사태다. 뭐 이게 뒤집어 쓰게 생겼다. 대신 전권 송치를 요구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1년에 검찰 개혁을 놓고 이제 세게 한번 다시 한번 전선이 그어지겠다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2년 뒤에 총선을 누가 이길 거냐 이거를 놓고 보는데 네. 여기에 김어준이 굉장히 세게 참전할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 그러니까 김어준이 어쨌든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조국 대표였고 낙선했잖아요. 지금은 조국 대표는 이제 실현의 시기고 좀 이제 잠잠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정청래 대표를 다시 한번 세워서 네. 본인의 이렇게 이 당내에서의 영향력 이런 거를 행사하려고 하면은 한다면은 이제 청와대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의 이게 일전이 불가피하다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 예. 네. 그래서 김어준 씨도 사실은 이번에 생채기가 많이 났어요. 김어준 이 여당 내 스피커들이 이번에 좀 많이 정파적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 건데 무시 못합니다. 김어준이 하루 이틀 장사한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집중 포화를 부으면은 지금은 정청래 대표가 좀 이제 워낙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위축돼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반반 싸움이다.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되게 직접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말치고는 좀 직접적인 표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막성태님, 네. 대통령은 막성태는 좀 막해야 되죠. 네, 막성태님 지금 아유. 기다리는 분들이 오늘 엄청 많으시네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제 대통령이 네. 딱 보여준 건 제가 들은 거는 나 진짜 열받았어. 이제 안 참아. 정청래 안 돼. 딱 그거예요. 맞아요. 아니 난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당신은 막 고개 끄덕거리긴 좀 그렇지 않나? 너 끄덕거리는 거 여기 카메라 안 나오는데 너무 자연스레 너무 자연스레 끄덕거리는 거 아니야? 나야 막 얘기해도 되지. 당신은 조심해야지. 나는 경선 끝났구나. 저는 경선도 끝난 민주당의 쓴소리 그다음에 이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죠. 그게 그 당인으로 살 일이죠. 그렇죠. 아까 김영진 의원은 계속 그냥 요리조리 거기는 패다니시고. 아직 위원장 직책을 당직자잖아. 그렇구나. 저는 당원이고. 맞다. 당직자죠. 근데 제가 최근 5일 동안 네. 두 군데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화가 났다. 진짜 화가 났다. 정청래 대표가 일을 못해서 선거를 졌다. 음. 그래서 그냥 제가 두 군데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그 얘기가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렇게 취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다가와서 얘기를 해줘요. 가만히 있는데 와서 가만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네. 있어요. 집 밖에만 나가면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왜? 귀찮으니까. 네. 나도 바쁘거든. 근데 누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누군가 적극적으로 메시지들을 여러 갈래로 내고 있다. 네. 이거는 뭐 이건 저희 다 뇌피셜이에요. 추론입니다만 대통령이 난 정청래 싫어라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산하고 있다. 그거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에는 확고하게 내 뜻을 보여주겠어라는 게 전 들어갔다고 제가 들은 메시지를 분들이 다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앞서 왜 대통령이 검찰개혁 국면에서도 뭔가 메시지를 냈다고 냈는데 예. 그게 지지층들한테 좀 잘 안 먹혔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대놓고 지금 메시지를 내놓고 있구나. 근데 어제는 그냥 제 해석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기자회견에서 그 메시지를 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표현도 김경일 있었잖아요.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라고 했나요? 네, 뭐 속-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네. 잠잘 때 표정이 2, 정말 안 좋고 뭐 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았다. 네. 네. 그러니까 쉬운 표현 그런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쵸. 뭐 당내의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근데 새어 나오는 분위기와 연관된 대통령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당대회에서는 확실하게 대통령의 입장을 보일 거라는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박찬대 후보를 민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네. 안 됐잖아요. 초기에 그래도 권리당원님들이 내 뜻을 알아주겠지 해서 했는데 졌거든요. 그때 또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 대통령이 또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지 못한 상황이긴 그렇죠. 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다들 있었죠. 어렴풋이 알겠지 요 정도 선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냥 우표로 살짝 음. 박찬대 의원이랑 자전거 앞뒤탄 우표가 나오면서 요게 내 뜻이야라고 했는데 네. 우표를 그냥 사람들이 붙이는 데만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국회의장 때 네. 조정식 후보를 민다고 했는데 아. 또 정무특보를 시킨 걸 가지고 아니다 국회의장 안 시키려고 시킨 거다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근데 권리당원 지지가 조정식 후보가 원래 인지도도 좀 떨어지고 해서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전에
기호 2번 네. 조정식 선호투표는 이렇게 한 겁니다. 확실하게 보였잖아요. X에 글을 올린 거.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성도인 사람은 내가 말을 안 하면 애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엔 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할 거다. 근데 정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제 김준일 평론가 말과 막선태님 말을 종합하면은 그 김어준 씨도 엄청 치열하게 참전을 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그렇죠. 내면서 아주 싸움에 되게 좀 선이 명확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경래 회계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네. 그 부분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게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이제 뭐 시장 당선자인데 이분 두 분들 간의 초기 이제 정권 초기에 당 대표 선거에서 보면 제 시각으로는 박찬대 의원을 밀어줄 만큼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됐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국회의장 선거는 역시 비슷하게 조정식 의원을 밀었고 실제로 됐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저는 김민석 그 총리가 조금은 무난하게 당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뭐 제 생각이고 네. 한 말씀 저는 이제 기왕에 김준일 평론가께서 검찰 개혁 짧게 말씀하셨으니까 약간 맥락이 맞닿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네. 선관위에 대한 일관된 뭐 여야를 불문하고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냐면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 이견이 없는 상태인데 저는 이걸 시계바늘을 돌려서 3년 전, 5년 전이면 어땠을까? 가장 먼저 나오는 혹은 있을 수 있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목소리였을 거예요, 당연히. 네. 왜냐하면 그 가장 전문성 있고 맨 먼저 수사를 책임지는 곳이니까. 그러면 지금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한 90% 정도 완료된 지금 상태에서 선관위에 대한 수사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비법률 전문가인 제 시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경찰에게 수사의 책임과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뭐 합동수사본부 이야기는 조금 나온 걸로 아는데 저는 이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만큼 커다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느냐 좀 그거는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경래 회계사가 이제 검찰 개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했는데 사실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검찰 개혁이 좀 주된 이슈가 되진 않을까 될 것 같죠? 이제 그게 또 이제 우려하신 대로 좀 흘러갈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네. 검찰 개혁도 있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아마 나올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소재들은 꽤 전선을 좀 명확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제가 얘기했듯이 네. 이게 이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거슬리는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김어준과 이재명 대통령의 또 싸움이다. 이게 예전에 제가 정청래 대표하고 박찬대 지금 인천시장과 그 전당대회 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다가 뭐 당에서 엄청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고 정청래 측에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현상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근데 2라운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표면화되고 대통령도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우표 정도로 참전했다면 이제는 메시지로 이제 직접 참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네. 만에 하나 우리가 이 진영 내에서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한 그 주변에 김어준, 뭐 유시민 이런 분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말하자면 국정의 말하자면 주인공이잖아요. 실세고 이분의 권력과의 다툼 속에서 만에 하나 김어준 쪽이 이겼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레임덕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진보 진영 내듯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이렇게 좀 중요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를 당원들이 아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단순히 어떤 일부 이 본인 진영 내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고 아 맞아 우리 정청래 대표가 뭘 잘못했는데 왜 자꾸 흔드는 거야 갈라치기 하네 뭐 이러게 하면서 이쪽으로 쏟아진다거나 예를 들면 뭐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대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다 모든 걸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비판들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집권 여당은 네. 사실 현 정부를 뒷받침해 주는 거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본인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는 국정의 뒷받침을 하는 선거로 가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누구를 위한 선거였냐 그거예요. 묻고 싶어요. 정말 이 대통령을 위한 선거였는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선거였는지 이 질문을 던졌던 거고 네. 어제 그 답을 대한민국 민주당 내 최고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규정해 준 거예요. 아니다. 당신은 딴 생각하느라고 국민들이 그 정성을 못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했다. 네. 반성하시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도부는 그 메시지 속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정청래 대표도 있지만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 지방선거를 총괄했어요. 네. 사무총장이.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지도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뭔가 거기에 따른 메시지를 내야 된다. 네, 박성태님. 대통령이 어제 직접적으로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 그러니까 상당히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한 거는 앞서 얘기한 뭐 정청래 대표가 되면 안 돼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제 추론인데 더 중요한 거는 정청래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이라는 인식에 빠져요. 실제 레임덕이라는 떠나서 아, 정청 대표가 됐다는 것만으로 그렇죠. 메시지가 이제 이건 네임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읽힐 수 있다는 대통령이 거죠.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정청래 대표를 되게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당청 갈등, 명청 갈등, 친명이나 친청이냐라는 인식의 틀을 갖고 있는 속에서 네. 정청래 대표가 되면 아 대통령 힘 빠졌구나라고 규정이 돼버려요. 또 국민의힘에서 당장 또 그렇게 공세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인식되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걸 막아야 될 사실 상황적 필요도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여당은 그릇이 달라야 된다. 모욕 주고 이런 부분. 전 이게 국민의 김어준 씨 방송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라고 보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정청래 대표의 최고 우군은 이제 일부 스피커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제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저희 얘기하는 것이 이제 SM파크 7787님은 언론이 왜 정청래보다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만들려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글을 주셨는데 또 어떤 분은 테디 굿데이님은 대통령이 스타벅스 얘기만 안 했어도 서울은 뒤바꿨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거는 일부 네. 얘기고 제가 얘기도 좀 첨언하면 지금 이제 우려들이 있잖아요. 레임덕 얘기를 해요. 지금 구도상.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개인적으로 뭐 굳이 호불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좋아할 거예요 아마. 하지만 정치는 구도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고약하게 된 거죠. 지방선거를 정청래 대표가 전북에 올인을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본인 선거를 위해서 좀 등한시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아요. 서울도 이기고 경남도 이기고. 이겼다면 이런 구도는 안 오죠. 잘했다. 당신 연임해야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근데 결과가 이건 아닌데 이거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치명적인데 본인한테만 좋잖아.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불쾌하고 3일 동안 심란하고 표정은 중립을 지킬 수 없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부분도 그 당내에서 우려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의외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송영길 의원이에요. 저도 지금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긴 했어요. 사실 지금 김민석 총리 얘기 나오지만 또 송영길 의원도 주자로 그러니까 이걸 거론되잖아요. 보세요. 네. 지금 김어준 대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정청래 대 뭐 김민석 하지만 이게 친명 이 대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송영길 의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명픽은 아니잖아요. 김민석 총리는 이제 명픽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어제 드러났으면 그 명픽에 부담이 없는 송영길 의원이 사실 대안 세력으로서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3자 구도가 꽤 재밌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3자 구도로 갈까요? 결국에는 이제 송영길 의원이랑 김민석 총리가 단일화를 하거나 뭐 그런 결선 방식으로 투표가 있어서 끝까지 갈 것 결선 투표. 같아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가 좀 압도적으로 이겼던 거는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대선에서 이기고 곧바로 이렇게 됐을 때 그 당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도 실용, 중도 보수 침공 뭐 이런 거를 하면은 검찰 개혁의 의지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들이 있었어요, 당원들이. 네. 그래서 더 센 사람, 선명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뭐 박찬대 의원 나쁘지는 않지만은 네. 지금은 정청래를 뽑아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어요. 열망들이. 시기상으로 그때는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됐고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그 공동의 목표가 또 좀 뚜렷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안 수사권이 영향을 줄 거라고 그 폐지 여부가 이제 했지만은 그때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물론 아직도 당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네. 지금은 이제는 약간의 그 노란불 정도가 이재명 정부에 켜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이제 총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들이 하나가 있는 거가 하나가 있고 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이제 변수가 됐다라고 하는데 김어준에 대한 평가가 1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영향력이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동접자나 뭐 이런 거 안 빠졌어요. 그런데 여권 내에서 이를테면은 김어준 방송에 안 나가겠다라는 의원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어준이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시차를 두고 네. 항상 그게 의원들이 그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젠다 세팅을 김어준이 다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를. 근데 네. 그게 안 먹히기 시작하고 노골적으로 김어준이나 최욱이나 이렇게 반감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만큼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정청래 대표가 많이 빠져서 박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60%가 넘었어요. 정청래가 네. 65% 가까이 받았거든요. 네. 그거를 핸디캡을 감안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상대로 지금 뭐 생각하는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완전 쭈그러지는 게 아니라 이런 핸디캡을 감안을 하면은 반반 싸움이 될 거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정도로 상황에서는. 사실은 거기가 세요. 어. 너무 그쪽 진영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저도 이제 거기에 네, 동의하는데 박사님. 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온 거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지방선거를 패했어도 네. 그래도 권리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청래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직접 강하게 나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놔두면 그냥 되겠구나.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김민석 그리고 송영길 그 후보가 네. 전당대회로 나오면 이제 후보가 될 텐데 후보가 약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네, 네. 정확히 하면 김민석 총리도 몇 가지 실책이 있습니다. 어떤 과연 그 앞서 이제 누가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를 하니까 김민석 후보를 왜 편드냐라고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김민석 총리도 저는 실책이 있어요. 이전에 뭐 예전 돌았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건들도 있었고 그때, 예. 그래서 과연 국정을 제대로 다 챙기고 있냐라는 의무들은 지지층 사이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원래가 이제 이 편이 좀 그렇지만 독고다이에다가 네. 약간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도 과연 전당대회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는 지방선거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정청래 대표 제가 이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기존의 이런 문법이나 메시지는 바꿔야 돼요. 당대표 왜 되려고 그럽니까? 연임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사실은 총선 공천권 가지고 다음 대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고 당대표 있죠. 의전 예. 차량이 뒤 등받이가 푹신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명확히 보여준 거는 지지층에만 수고하는 후보들은 진다라는 거예요. 김어준 씨 방송의 기대서는 오히려 상대 쪽. 그러니까 무조건 대선에 되려면 50.1%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마지막 2% 얻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계엄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도 간신히 49%. 네. 저쪽에 정말 김문수가 나와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중도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네. 정청래 대표는 일반적인 언론사 인터뷰도 안 나가요. 일반적인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 인터뷰도 안 나갑니다. 딴지 게시판에 글 쓰고 김어준 씨 방송에만 나가요. 네. 그쪽 지지층에만 없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한 모든 거는 경선에 이기는 구도예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내란 프레임 걸고 했더니 선거에는 다 지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청청내식으로 하면 선거에는 다 져요. 경선만 이겨요. 막성태님이 저희 앞전에 방송에서 정청래 비슷한 얘기했죠. 대표가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선거가 아니라 이번엔 그렇죠. 전 국민을 하는 상대로 오고 본인이 내는 그 약점이 드러났다고 메시지를 그랬잖아요. 이제 확인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했는데 네. 그게 이번에 그럼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되고 그렇죠. 드러났다. 예. 그러니까 전 기본 그 대통령이 여당은 달라야 된다는 얘기도 비슷한 거예요. 김어준 씨 방송도 야당일 때는 나름의 분노를 모아가고 문제 제기를 하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 돼요. 다스는 누구 것이냐가 대표적이죠. 근데 여당일 때는 다른 겁니다. 거기에서 야당 깨부수자라고 가면 안 통합니다. 왜? 힘이 거기 있는데.
힘이 여당에 있는데 거기서 야당 깨부수 잡으면 그거를 동의할 사람은 물론 그래도 네. 절대적인 숫자는 많겠지만 절대 50%가 넘지 못해요. 그래서 김원준 씨 방송이나 정청래 대표식으로 가면 네. 대선은 무조건 진다. 음. 그거를 그래서 제가 정청래 대표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본인이 스탠스를 바꿔야 돼요. 네. 이번 김경림 저는 기자님.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 전혀 없고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으로부터 한 발짝 두 발짝 혹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제 입장에선 아주 네. 이제 즐겁고 그리고 저의 이러한 처지가 불편부당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정청래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였나?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고서 이걸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 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투표장에 들어섰을 때 그래 네. 정청래 꼴 보기 싫어. 정청래를 심판하자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의미는 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뭐라고 했냐면 이겨야 되는 것을 졌다. 그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도 있다. 많죠. 이재명 국민 대통령도 유권자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투표장에 들어섰을 때 네. 정청래 심판 선거는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그래요. 누가 더 책임 있다 이걸 가르고 싶진 않지만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당대표 선거에서도 조금 아쉬운 것은 저는 어떤 당내의 시각에만 매몰된 채로 앞으로 역wak한 게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여졌을 때 이후에 레임덕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는 것들이 국민들로서는 네. 뭐랄까요? 대단히 실망스럽다 내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구체적인 검찰개혁 이슈 말씀하셨지만 검찰개혁 이슈를 가지고 친명 반명 간에 좀 활발한 토론이 있고 저는 그러니까 조금은 저도 뭐 정청래 대표 뭐 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다만 정청래라는 이름을 가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또 비명 후보 간에 조금은 뭐랄까요 정책 선거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이미 어떤 뭐랄까 정치공학적인 그런 고려들만 횡행하는 거 보면 조금 아쉽다. SSHY544님 김경률 날카롭다. 또 TV 칼토리 STV님 똑똑하시네. 그래요? 댓글 원래 있었는데. 똑똑해요. 좀 네. 욕 좀 세줘요. 그래서 피날 뻔했어요. 날카로워서. 아니 근데 저도 모 의원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선거는 지금 정청래 책임론이 막 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대통령 잘못도 일부 있고 후보들 잘못도 있고 당 잘못도 있고 다 조금씩 잘못이 그 있다. 다 네. 잘못이다. 그거는 이제 그 다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게 제일 쉬워요. 뭐다 잘못이 있겠지 털어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잘못이라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스스로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많은 어떤 부담과 국민의 질책을 깊게 느끼고 있다. 더 열심히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했다고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저는 차라리 그런 메시지가 정청래 지도부가 6월 3일 끝나고 나서 나왔으면 저도 그렇게 나를 세우진 않았을 텐데 잘했대요. 왜냐면 서울은 아프대요. 뭐 서울 아파? 졌네. 근데 우리 이겼어.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에서 반성을 하면 그 다음 연임 가기가 쉽지 않거든. 그거 잘못했으니까 연임 도전하지 마세요. 이것이 나올까 봐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게 어렵다. 저는 이게 공당의 그것도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온당한가. 그 다음에 가장 이번 선거에 관통했던 저는 문제점은 공정의 문제입니다. 공정. 이게 사실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게 앞서서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안 보는 것 같지만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많은 눈들이. 이렇게 눈이 집권여당의 민주당 행태를 보는데 공천 과정에서 공정했느냐를 안 봤을 것 같죠. 뭐 당내 경선인데 어때? 뭐 내 마음대로 하고 뭐 그냥 적당히 좀 공정한 척하면 되지라고 했지만 네. 전북에서의 공천 갈등이 전북에만 국한됐을까요? 국민들이 안 볼까요? 공정하지 않네? 호남의 민심에서 있어서 일부 지역에 무소속이 당선되고 조국 개시된 텐데 다 공천 갈등이 있었던 데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기준. 그거를 국민들이 그냥 호남만 있었을까요? 다 봐요. 결국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뭐 수도권에 대한 민심이 돌아섰던 것 같고 평택을이 대표적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밥그릇 싸움하는 거 얼마나 네. 꼴보기 견이겠어요. 근데 그 부분을 중재를 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처신을 지도부가 한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밖에서 색깔이 다른 사람을 데려왔다 해서
그걸 다른 진보 진영 내 조국 후보가 그렇게 힐날하고 긁어대는데 정청래 지도 뭐 했어요? 중재 안 했잖아요. 그리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뭐 진보당이랑 연대에 대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했습니까? 네. 후원회장만 달랑해놓고 나서 근처에도 안 갔잖아요. 혹시 무슨 생각이냐면 조국 후보 신기를 거스릴까 봐? 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대통령도 그런 걸 생각하면 3일 동안 참 잠이 안 왔을 수도 있겠다. 그거 여기서 반성해야 돼요. 네, 지금 너무 이 얘기가 뜨거운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좋아요 1,500이거든요. 저희 그때도 2,000까지 가는 거 좀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가 네. 지금 좋아요. 안 누르고 말로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네. 우리 이렇게 하죠. 2,000개 될 때까지 네. 일단은 방송을 기다렸다가. 아 그럴까요? 아니, 근데 그럼 나가요. 아, 그래요? 이거 아니, 저는 뭐가 됐든 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거예요. 너무 근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게 이렇게 절묘하게 나오니까 지금 다 30분 동안 민주당 정청래만 까고 있다 이 생각이 아니. 드는데 민주당이 이겼죠. 그러니까 그쵸. 저는 근데, 네. 민주당의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다 완승할 거라고 하다가 지금 약간 충격을 먹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게 좀 후폭풍이 가긴 하지만은 이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주류는 민주당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칼럼에도 썼고 자주 인용하는 게 민주당은 자기들이 아직도 운동권인 줄 알고 보수는 아직도 지들이 주류인 줄 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최근 3번의 선거를 다 기준으로 하면은 대선에서 민주당 2승 1패 그리고 총선 3승 0패 지방선거 2승 1패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사실 계속 이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들의 이 무능함에 대해서 사실은 장기 심판을 지금 내리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이제 박근혜 때 나왔던 그 세월호부터 저는 그게 기점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그 무능함과 네. 그게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진 거. 사실 그건 박근혜가 부패해서 탄핵된 게 아니라 무능해서 탄핵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꼭두각시였다라는 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무능함이 윤석열로 이어지고 지금 이거 이 비상계엄으로 이어지고 이 장기 지금 10년 동안의 지금 네. 보수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민주당이 보완할 게 많죠. 민주당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 보면 그 오만함이나 특히 뭐 최욱이라든지 뭐 어제 이제 잠깐 박원석 의원도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오만함들이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은 보수 심판의 큰 10년으로 이제 나중에 역사가들이 보면은 보수 심판의 시대다. 네. 이 10년은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약간 거기서 민주당이 이겼다는 데서는 저는 의견이 다른데 왜냐면 누구를 상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를 상대로 이 정도면 전 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모든 정당들이 선거를 네. 치르다 보면 비판도 받고 전략적 미스도 있고 사고도 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는 역대 보지 못한 네. 가장 수준이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선거를 치를 능력도 안 되고 방향도 틀린 지도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거대 정당의 지도부가 그런 경우는 저도 뭐 정치부 생활을 한 15년 넘게 했는데 처음 봤어요. 그렇잖아요. 거의 아마추어도 아니고 지금 워싱턴 가서 사진 찍고 말이 안 됐습니다. 메시지도 안 맞고.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이런 그 아주 역사적인 비극을 저지른 네. 사건에 대해서 두둔할 정도로 지도부였기 때문에 역대 거의 뭐 40년만 있을까 말까한 이런 지도부인데 거기를 대상으로 간신히 이겼다? 그러면 민주당도 이건 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된다. 네. 뼈저리게 방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겼냐 졌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선거 객관적 데이터로 평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동혁은 본인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네. 두 당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네.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하면 뭐 그 말이 틀리지는 않겠으나 지금 데이터로 선거를 치릅니까? 이겨야 될 때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서울 경남 이르면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치명적인데 전북 그거 가지고 전북이 진다 손 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에 치명적인가 그것만 따지자는 겁니다. 데이터로 따지면 성공이지만 네.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정무적인 판단에서는 참패다. 양과 질을 봤을 때 그럼요. 양으로는 앞섰지만 그럼 질로는 밥은 떨어지는 많은데 정부이에요, 선거였다. 정부. 네, 그 나는 호야다님이 여담은 이게 약이 돼서 나을 듯 이런 글 올려주셨고 또 미묘님은 슈퍼챗 주시면서 민주당도 다리 차면 기운다. 2030 생각해봐라. 이런 문자를 그럼요.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김준일 평론가 5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대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 거기는 이제 뭐 정치권 전혀 상관없이 일반 기업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뭐 예전엔 민주당 이렇게 지지했던 친구들인데 이번에 다 똑같은 말이 너무 민주당이 오만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 이게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좀 평가가 이번에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좀 이제 민주당 얘기 그만하고 네. 이제 좀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면은 그 지금 잠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집회 이걸 보면서 이제 좀 기시감이 몇 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고 약간의 차이점도 있는데 저는 하나는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집회가 하나가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2016년에 있었던 2대 미래라이프 대학 이제 항의 시위 네. 이게 이제 생각이 났는데 뭐 더 올라가면 이제 87년 구로구청인데 그거는 좀 논외로하고 이게 이 두 가지와 요 최근에 집회까지의 이 공통점들이 뭐가 있냐면은 반정치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정치주의. 예,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광우병 집회도 처음에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은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물론 네. 이제 시민사회단체도 나왔지만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이제 뭐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경계했어요. 시민사회단체 우리가 우리끼리 집회할래라고 하다가 그거가 이제 진보 진영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과 같이 결합을 하면서 이게 이제 거대한 물결이 됐는데 약간 그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었고 네. 2016년에도 2대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미래라이프 때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정유라 이제 특혜 있었다 뭐 이것까지 네. 이어져서 탄핵까지 있었잖아요. 그때도 극렬하게 외부 세력에 대해서 그때 그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다. 지금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염,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뿌리 깊게 이어지고 있는 반정치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 2006년에 광우병 집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2002년 월드컵이 저는 영향을 줬다라고 굉장히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광장에서 우리가 4강까지 월드컵까지 간 이 그리고 노무현을 또 우리 손으로 좀 당선시켜본 이런 정치적 효능감과 네. 자존감 이런 것들이 광우병 때 그때는 이제 아니 전 세계가 14개월 미만은 그러니까 넘은 거는 수입 안 하는데 왜 이명박이 가가지고 지 맘대로 저걸 수입해 온다고 해? 그래서 광우병의 실체가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왜 우리가 호구가 돼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약간 분노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높아진 거고 다만 이게 이제 뒤에 2016년에 그 2대 사태는 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그 미래라이프 대학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워낙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네.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대에 와서 학위를 딸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 총장이 이제 소통을 잘 안 한 거거든요. 그때 사실은 정유라가 딱 나오기 전에 그거에 이대생들의 그 생각은 왜 우리랑 제대로 소통을 안 해가 있었지만 하나는 어디 지금 직장인들이 지금 2대 학위를 지금 딸라고 해? 이런 열심히 공부해서 예, 땄는데 이런 약간의 그 엘리트주의하고 반정치주의가 그래서 2008년에 그 느낌하고는 좀 달라졌고 네. 지금은 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정치주의가 있고 이게 이제 완전 이제 우익 쪽하고 극우하고 일부 결탁된 것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이게 굉장히 혼재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양상이 다르게 됐다. 근데 민주당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2008년하고 2016년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당시의 기득권이 보수 정당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정권이 보수 정당이었고 네. 그래서 이들 20대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로 편입이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특히 뭐 2016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기득권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되게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본인들이 아직도 운동권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계속 사회 진보와 이런 거를 부르짖으면서 돈과 이념과 모든 뭐 사회적 아젠다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보수가 됐든 누가 됐든 이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반대쪽에 있는 데에 투표 행위를 하고 그게 30년, 40년에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당이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게. 이번 선거 네. 결과 놓고선 서울 물론 이제 출구 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지만 20, 30대가 이제 오세훈 후보를 많이 찍은 거 70 몇 프로 이상씩 찍은 거고 그리고 그 계엄 국면에서 그 집회에 나갔던 20대 여성들이 또 이번에도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 쪽을 많이 찍은 거잖아요. 그런 흐름 봤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전 이것도 굉장히 뼈아프다. 미래 세대, 그러니까 10년, 20년 뒤 내 표가 될 수 있는 지지층인데 그게 거기가 지금 이제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분석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뼈아픈 대목이죠. 2030에 대해서 이제 아까 뭐 김진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사고의 전환들을 우리 그 민주당의 지도부나 주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바꿔야 돼요. 뭐 운동권에 대한 사고방식. 그러니까 2030 예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념적인 그룹으로 묶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 2030을 우리와 좀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이념적 그룹으로 묶어서 보수화됐다. 어떨 때는 또 일부는 20대는 극우화됐다는데 그렇게 평가하면 절대 표를 얻을 수 없어요. 지금의 2030은 그전 80년대 세대와는 다른 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스토리가 다 있어요. MZ 스타일이라고 제가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당에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민주당이 싫다가도 민주당이 잘하면 또 민주당한테 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20대 30대를 대하는 어떤 그 정당의 어떤 젊은 청년층에 대한 정책은 세분화해서 말하자면 게을리지 않게 접근해야 돼요. 그룹으로 먹는 건 굉장히 게으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남성이든 여성이든 20대든 30대든 세분화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거가 무엇이고 어떤 집단에서는 일자리, 어떤 집단에서는 뭐 돈벌이, 어떤 집단에서는 주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취업.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이 열심을 좀 내서 게을리지 않게 공을 들여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2030에 공들인 거 하나도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그 결과가 있지 않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다. 네. 뿌리는 대로 거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김준일 김준일 평론가의 기자님. 말씀에 거의 이제 전반부 거의 동의하고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보수 정당으로 갈 거다 2030의 표심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장동혁이라면. 네. 그 반대편에 장동혁이 있다면 이건 쉽게 답변을 못할 것 같고 연장선상에서 전 이 부분이 조금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이번 지방선거 정확히는 이제 보궐선거에 있어서 평택을이 유이동 의원이 당선되리라고 예상한 분은 제 기억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감히 말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은 덧붙여 본다라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한번 덧붙여 본다라면 끝까지 저도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당도 못 찍겠지만 장동혁이 있는 한 여기도 네. 도저히 못 찍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투표장 들어가서까지 고민한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뭐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SNS를 본다든가 하면 뭐 저와 뭐 너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지 뭐 당연한 말인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와 이런 것 그 실제 결과의 차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보수층이 뭐 개혁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러니까 장동혁에 대한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네. 뭐 결과를 넣고 판단한다. 그건 저는 장동혁이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동혁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1월 말 2월 말 미국에 갔을 때 네. 애저녁에 내려졌고 지금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미래 넓게는 보수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죠. 진상짓 그만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이나 뭐 아니면 지금 잠실 집회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생명 연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 어떻게 거치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보세요? 지지율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네, 이재명 막상 대통령과 민주당이 신경 써야 될 변곡점이 사실은 저는 공소 취소라고 봐요. 제가 이것도 한 2, 3주 전에 이 자리에서 연기할 게 아니라 최소한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크다라고 했거든요. 이 비슷한 기억이 아마 이게 2020년인가요? LH 사태예요. 저는 그 사건 보면서 당시에 제가 정치부장이었던가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LH 사태는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LH 그 직원들이 직원들이 이제 네, 토지 네. 개발 지구에 미리 땅을 사놨다. 그래서 그 자산 투기 차익을 가져갔다라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거의 한 달 내내 떠들썩했습니다. 예, 예. 경실련에서 조사에서 나온 맞습니다. 걸로 해가지고 떠들썩했는데 그건 뭐냐면 그동안 조국 사태부터 해서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에 누적됐던 그 내로남불이었거든요. 공정하지 않다는 누적됐던 불만이 제일 약한 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의 LH 니네 공기업들이 그랬어?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권과 LH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이 투기했던 것도 더 훨씬 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터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된 거예요. 다들 이제 이건 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또 그 전에 박근혜 탄핵에 다 광장에 나왔던 분들도 그렇게 세운 문재인 정부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다가 불만이 좀 있어도 그래도 잘하겠지라고 했다가 불만이 조금 사이다가 제일 약한 곳에서 터져서 그때부터 확 불만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서 다진 겁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이 다쳐서 윤석열 정부까지 들어서게 된 건데 누적된 불만이 어디서 터집니다. 약한 네. 곳에서. 근데 저는 물론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주당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당내에서 약간 너무 강성 지침을 촉구하는 이런 부분들의 누적된 불만이 공소취소 권한에서 약간 터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나오는 게 네. 그 윤석열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딛고 일어선 이재명 정부 함부로 처음에는 욕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 윤석열 편이야? 라는 얘기를 듣기 싫은 거죠. 네. 근데 공소 취소 거기에다가 면죄부를 준 게 이제 더군다나 면죄부를 공소 취소해 준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비판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준 게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예요. 나만 싫어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불만이 있었군. 네.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강하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점을.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을 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미 지켜져 있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허니문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허니문은 이제 끝났다. 네, 김 제가 대표님. 보기에는 네. 허니문이 가장 길었던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에요. 아, 요 1년 기간이요? 예,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본인이 지지율이 높았던 것도 있었고 이 정도로 허니문이 길어. 그 YS도 반년이면 끝났어요. 하나회 척결하고 막 금융실명제 하는데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금 지지율 1년차 2위예요. 문재인 1등, 네. 지금 뭐 이재명 2등 그래서 본인의 실력도 있고 허니문이 굉장히 길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허니문은 끝났다고 보고 이제 정권의 본격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평가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험난한 길이 될 테고 이제 우호적인 것도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도 빠졌잖아요. 그 어제 이제 리얼미터 3.9% 빠졌거든요. 이게 성관이 사태가 어쨌든 이거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네. 거예요. 그 어제 그 이제 집회 나가서 그 현장들 돌아보신 분들 지금 얘기를 유튜브 들어보면 화면으로는 지지율 그래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3.9 정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0대들이 이제 보는 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 페북에도 쓰고 이제 네. 기사로도 봤는데 지금 재선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재선거 우리가 또 뭐 뉴스 정보도 얘기했지만 이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선거 소청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소송을 걸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20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물어봐요. 이제 재선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재명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네.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저관여층인 거죠. 근데 이 모든 분노가 지금 대통령과 정부한테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세대론 얘기해서 조금만 더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대 좀 거칠게 얘기하면 옛날부터 있었던 20대 개새끼로는 계속 있었어요. 예. 네, 네. 민주당이 선거에 질 때마다 그 원인을 찾아요. 20대들을 이제 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얘들이 보수화돼 가지고 20대 개새끼론이 계속 나왔는데 그 어제 비판을 했지만 제가 좀 이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최욱과 그 정준희 이 두 사람의 이게 전형적인 20대 개새끼론이거든요. 제목이 뭐냐면은 네. 유튜브 그 매부쇼에 오세훈을 선택한 이유 물음표 99는 몽둥이가 약 이게 이제 제목 썸네일이에요. 이게 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최욱하고 정준희 두 사람한테 만약에 오세훈이 떨어지고 네. 정원호가 신승해서 이겼으면 이런 방송 했을까요, 이들이? 그러니까 진 거야. 음. 정원호가 지고 오세훈이 된 게 너무 분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찾아야 돼. 그렇죠.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20대의 극우화를 가지고 갑자기 끌고 와가지고 탱크로 밀어버려야 되네. 몽둥이가 약이네.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20대는요. 정확하게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입니다. 그 나이 또래예요. 제 조카가 29살이고요. 네. 뭐 제가 좀 애는 늦게 났지만 제 친구들이 다 대학생이에요. 이제 제 친구들 자녀가. 그러니까 니들이 책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진보라고 하면서 애가 왜 보수가 됐는지 그게 그러니까 훈육을 잘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현상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시대가 그렇게 잘못 지금 가고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20대 개새끼로는 계속 얘기를 하면은 얘들이 어이구 우리가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수화돼가지고 큰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이게 진보가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우월감 좀 버려라 진짜. 저도 뭐 거기에서는 네, 제 막상 딸들이 되면. 20대인데 물론 제 딸들도 제 딸들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20대에서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제 딸들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추정컨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어렸을 때는 김준일 평론가가 저보다 조금 더 어렸고 김경률 비대는 저보다 조금 더 많았을 텐데 네. 그때만 해도 각자 출발선에서 다들 어렵기 때문에 조금 나가면 격차가 여기서 출발해서 요 레인지 안에 있게끔 되거든요. 조금 열심히 안 해도 요 레인지에 있고 조금 덜 있는 여기 있고. 네. 근데 지금 주변에 뭐 엄청 강남에 집을 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순자산이 4억 7천만 원이에요. 순재산이요. 예? 순자산이요. 평균 순자산 부채 뺀. 그런데 옆에서 보는 분들은 강남의 아파트 30억씩이에요. 순자산으로 하면 25억 정도 되겠죠. 아파트만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실 평균 순자 대부분은 예전에는 같은 지점에 출발해서 대부분은 비슷하게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상하의 차가 크지 않았다고 하면 물론 일부는 아주 대박이 난 분들이 있겠죠. 지금은 대부분은 못 살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는 것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고 네. 사실은 극히 일부만 한 거죠. 그러면 20, 30대 다수는 사실은 훨씬 더 이 사회에서 내가 배제돼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정확히 따지면 왜 배제돼 있냐? 40, 50대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제된 거예요. 그 불만이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근데 저희 딸은 물론 저한테 불만은 없어요.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친구가 적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 딸들은 그런 불만이 없는데 둘도 없어요. 불만이 없는데 제가 볼 때 그들은 저축해요. 나는 빚을 갖고. 근데 어쨌든 근데 대부분 저는 구조상으로는 그게 있다. 그거를 근데 40, 50대들이 많이 가진 40, 50대들이 너희들 국어돼 있어 뭐라고 얘기하면 저 같아도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 저는 논리는 잘못됐다. 이번 투표 결과나 지금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는 거 봤을 때 왜 최근에 영포티가 엄청 화제였잖아요. 네. 영포티가 뭐 이렇게 뭐 트렌드를 잘 아는 40대 남성인 것처럼 읽혀졌지만 사실은 그 20대들이 봤을 때 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잘난 척하고 애써 젊은 척하는 이런 40대로 폄하한 말이 영포티라는데 그때도 보면서 아 2030이 이 40, 50대에 갖는 이 그 반갑이 되게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투표에서도 그게 좀 드러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제가 뭐 20대 마음은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좀 짧게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생존이고 하나는 자유예요. 네, 두 가지 키워드가 이들에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존은 더 이상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가 잘 살 수 없고 더 이상 취업할 수도 내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도 없고 뭐 이런 약간의 체념 상황에서 이 좋은 직장에 삼성전자 같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무한 생존 경쟁. 근데 뭐 586들이나 뭐 이렇게 70년대생들은
그냥 팽팽 놀다가 학고 맞고 저도 학고 맞았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취업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불평등에 대한 이런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것에 대한 분노들 네.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보기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이기 때문에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스타벅스 그 논란이 저는 어느 정도 약간 젊은 세대에 영향을 줬다고 서울 수도권은 특히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네. 아니 그렇게 일베 잘못했지 일베 같은 그 정용진이가 그 스타벅스 코리아 근데 내가 커피 한 잔 먹을 자유까지 지금 정부가 나서 침해를 해 이런 민감한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세계관이 있는 거를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방송 네. 이렇게 김경일 회사님.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최욱 씨와 정준 교수의 네. 망발. 이게 지금 저는 그 두 사람의 발언들이 가장 5.18 정신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견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저는 네. 이걸 5.18의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욱과 정준이가 5.18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5.18 단체들이 과거 이른바 스타벅스 사태 때 취했던 태도와 지금 최욱 씨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한 번은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과거 한 2년 전에 처음 정치권에 발을 디뎠지만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정말 감히 성경의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자면 정말 그물이 섬기질 않다. 국민들은 하나하나 절대 빼놓질 않는다.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해석들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이걸 그리고 나중에 결과치를 받아들였을 때 결국은 또 가장 쉬운 답변 민주당은 20대 구구론 뭐 이런 말 해도 된다는 걸 이제 저도 배웠으니까 20대 개새끼론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라면 이건 민주당은 계속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 얘기는 김준일 평론가 그냥 그 김준일 평론가니까 하는 거 같고 도그 우리는 그래도 베이비론을 하죠. 도그 베이비. 그냥 새끼게 독배론을 해서 독배론. 독배론, 뭐 독배론. 이런 건데 새끼개랑은 조금 네. 다르네. 좀 다르죠. 네. 근데 이게 귀여워 네개 남돌. 새끼게 강아지. 근데 이제 20대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거 아까 뭐 생존 문제 얘기했는데 우리도 똑같았어요. 불확실한 미래가 늘 그 직면에 있는 20대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공감 능력을 정치권이 얼마나 극대화해서 다가가느냐의 문제예요. 네. 사실 20대, 30대를 우리가 정치권에서 표로만 대하지 않았냐라는 반성해야 돼요. 그것도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2030 목소리에 언제 귀를 기울였는지.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당 정치라는 게 우리의 정당이 당신들의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게. 실패해도 돼. 우리가 옆에 있잖아. 라는 메시지를 줬다면 이걸 뭐 보수화가 됐네, 극우화가 됐네, 아니면 우리 진보 성향으로 우리가 끌어왔네. 이거는 표에 우리가 지금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20, 30대의 젊은 층이 대한민국의 미래면 최소한의 나라의 근간으로서의 어떤 건전한 본인들이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열어줄 수 있는 정당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돌아보자. 네. 근원적인 질문부터 들어가야 되고 불안한 미래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우리도 그걸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 내 탓이지 하지만 그 나이 때는 그랬어요. 이건 내 탓보다는 남 탓 같아. 뭔가 환경이 잘못된 것 같아. 누군가가 내 거를 뺏어간 것 같아.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사람들이 20대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부여잡고 정당은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를 분석하다 보면은 뭐 이제 이념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 선거 결과 이후에 왜 20, 30대가 등을 돌렸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민주당은 네. 세심하지 못한 어떤 접근, 네. 공감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좀 앞으로라도 조금 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앞서 이제 네, 김원준 박성태님. 씨나 뭐 정준희 교수나 최욱의 그 발언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해주셨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면 특히 김어준 씨의 방송은 플레이어를 자처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최욱 씨 방송도 나가고 그러죠. 거기는 물론 플레이어적 성향도 있지만 그냥 방송에 나는 재밌게 하고 웃고 즐기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정파적이 않은 부분도 좀 있고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특히 이제 김어준 씨나 다른 분들은 플레이어적 요소도 강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걸 플레이어를 하려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매번 성과가 실패해요. 네. 거기서 힘을 낼수록 이 대표적인 게 하정우
후보 같은 케이스예요. 거기 나갔으면 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얘기한 본인 방송에서 얘기한 민주당 정부, 민주 후보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네. 박영선 후보가 나왔을 때 생태탕 논란부터 매번 실패해요.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그냥 방송이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우리는 그냥 방송 진행이고 사회 보고 난 우린 플레이어가 아니야. 뭐 저널리즘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다양한 목소리 또는 뭐 특정의 목소리라도 그냥 얘기하는 그런 창구일 뿐이야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다? 그럼 그 문제점을 봐야죠. 또는 정확히는 그 목적이 원래 아니었냐고 봐야 되죠. 근데 누구나 하정우 씨가 거기 나온다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될지 알았는데 3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과연 그 방송은 하정우 후보가 부산에서 당선되기를 원했느냐? 저는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김준현 짧게 평론가. 네. 김어준은 교주고 최욱은 광대예요 원래. 예. 본인의 뭐 최욱 씨는 좀 본인의 직분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스스로 광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뭐 그거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재미를 줘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져서 본인이 막 이제 오바를 네.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냥 순수 재미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최욱은 그 생각이 들고 김어준은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진짜. 저는 김어준을 안 깔 수가 없는 게 하정우 거기서 노래를 시키고 싶나요? 그게 어떻게 비춰질지 본인은 좋지 웃기지 저희도 시키고 그러니까 근데 하정우가 김어준이 시킨다고 거기서 노래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를 생각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지지자들은 그냥 또 웃고 즐기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게 김부겸 후보가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네. 김어준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약간 김어준이 돌려가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원기가 또 이제 반박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김어준이 뭐 잘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매출 450억씩이나 올리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딴지가. 근데 이제 민주당도 좀 고민 좀 해라, 진짜. 김어준 가지고 선거 지금 제대로 선거 승리한 적이 없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인간이다. 진짜 제대로 생각이 박힌 인간이면 거기서 노래 시키면 안 됐어요, 진짜. 근데 민주당하고 김어준 씨하고 뭐 연관이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상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다만 이제 구독자가 엄청 많고 그 구독자의 분포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많이 있으니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김어준 씨가 뭔가 자꾸 정치 개혁하고 교주 노릇을 하고 선생처럼 뭔가 플레이어로서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방송인이나 언론으로서 역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편이 종일 편파 방송이라 해서 종편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파 방송을 하면은 비판을 받아요. 그래도 최소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TBS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조금 해요. 네, 오늘 이제 저희 뭐 어떻게 처음에 민주당 선거 패인 선거 패인이라고 정의하면 안 되죠. 민주당이 이제 기대보다 안 나온 거에 대한 이제 원인 분석부터 2030의 정치 이런 얘기까지 해서 오늘 약간 사회학과 수업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4050 얘기도 했는데 4050 돈 없어 불쌍해 세금 내고 혜택이 없어 김주현님이 남겨주셨고 아수라님은 또 반면에 40590 꿀빤 세대지 이게 평가가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댓글도 좀 읽어드리는 동안 다른 분들도 이제 커피 쿠폰 드릴 분들 한 분씩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진 가족님은 하정우 수석 뉴스쇼 나왔어야지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러니까 뉴스쇼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솔저님은 막선태님 전용 이름표나 겉옷 하나 맞춰주세요. 뉴스쇼 진행자랑 똑같이 생겨서 헷갈리네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옷을 잠바를 산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혼돈을 유발하기 아울렛을 못 가서 그 진주 FM님은 정치에게 고마하고 월드컵 1차전 스코어 맞추기 합시다. 첫 골 주인공은 그렇지. 이번 금요일 오전 11시에 체코와 한국 경기가 있습니다. 네, 몇 대 근데 몇으로 혹시 저 예상하시나요? 궁금도 하는데 네. 뭐 제가 봐서는 2대0 정도 보고 있어요. 2대2가 우리예요? 2 우리, 0이 체코. 2대0. 네, 2대0 보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경기는 경기고 오전 11시에 하면 치킨집 사장님들 어떻게 매출 떨어져서 11시에 치킨 시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오전 11시 시간이 그래도 먹지 않을까요? 응?
낮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네. 기대가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홍명보가 진짜 웬만하면은 나도 한국이 당연히 이기면 좋겠고 그러는데 저는 0대 1패 봅니다. 0대 1패. 2대 0, 2대 0. 예. 홍명보가 거의 장동혁 수준이에요. 거의 장동혁급이야. 예전에 그 경향신문의 김민아 칼럼니스트가 홍명보랑 장동혁이랑 비교해서 쓴 칼럼도 있어 거기.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번 그 투표장에 들어가는 심정하고 거의 같네요. 장동혁, 홍명보 저도 비슷한 심정인데 애국심으로 이겨보겠습니다. 2대 1. 2대 1. 네, 한국성. 막성태님은 저도 2대 1로 한국 팀이 이기기를 기대합니다. 나만 매국노야? 저만 매국노야 지금? 손흥민과 이강인이 있는데 말이야. 손흥민, 이강인 있지. 홍콩 이런 게 홍명보가 전혀 상대- 이유도 없는 사람인데 제 전 직장이 거기에 돈을 많이 태워가지고 네. 저도 사실 2대 1 정도 했는데 뭔가 안 맞을까? 1대 0으로 우리가 이기는 걸로. 1대 0으로. 네. 난 애국심으로 2대 0이에요. 그 이거 혹시 이거 맞추는 사람 뭐 주고 이런 거 커피 쿠폰 주세요. 커피 쿠폰? 그러니까 맞추는 사람이 청취자 커피 쿠폰 쏘는 걸로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맞추는 사람이 맞추는 몰빵. 사람이 맞추는 사람이 네. 5장. 알겠습니다. 네. 저 한마디만 꼭. 네, 김준일 평론가. 제가 지난 일요일에 그 트레일러닝 대회를 네. 나갔어요. 춘천에 코리아 오. 50이라는 대회에 나갔는데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한 4분 정도가 이제 알아보시고 막 응원해 주셨는데 매일 듣는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매일 듣는다고 하면 역시 뉴스쇼 팬이 아닌가. 아, 그런 왜 또 분이. 시사천국도 매일 시사천국 매일 그렇긴 진행하시잖아요. 한데,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에너지 젤도 주시고 막 이렇게 막 응원한다고 해서 제가 무사히 전체 500명 중에 150등으로 제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트레일러닝 대단하다. 산 타고 이런 산에서 거잖아요. 달리는 네. 거. 이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 그러니까. 아니라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응원해 주시는 몇 분. 킬로? 아. 몇 킬로? 그게 50km, 20km, 음. 15km가 있었는데 저는 제일 짧은 거 15km. 아, 2시간 43분에 오. 돌파했고. 대단하네. 15km를 산을 타요. 네, 2시간 43분에 끊었어요. 네. 부파가 해도 되겠는데. 아, 대단하다. 김신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면 부파로 충분히 쓸 수 있겠어. 그러면은 국정원이 조만간 연락할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 새벽 3시에 뭐예요? 얼천의 비결은 운동 아니신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커피 쿠폰 한 분씩 뽑아주시면 될 것 저는 같아요. 제이슨 네, 서영주 파크님께서 네. 아주 일가를 계속해서 날려줍니다. 소영주 왜 저래? 아니 근데 아까 서영주 평론가님 평론 너무 좋다고 다 아니 남기신 제이슨 분도 파크님 있는데. 드리려고요. 네, 제이슨 이거 소영주 파크님. 왜 그래? 네. 왜 그러시냐면요. 민주당이 걱정돼서 그래요. 제가 음.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하는 만큼 또 애정하는 만큼, 독서를 하셨다. 예, 네. 비판의 목소리가 음. 큽니다. 네, 제이슨 파크님 그리고 또 우리 제가 그 전 김준일 금손님 평론가. 드릴게요. 금손님. 김준일 참 좋다. 물고 어. 뜯고 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건 김준일이 독보적이다라고. 아.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금손님 그리고 김경률 예, 회계사님은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신 분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멘트가 좋아서 지중해 세븐님, 네. 지중해 7님, 김경률 회계사님 때문에 묵묵히 지켜봅니다. 왕팬입니다. 흐트러진 머리칼 어쩐지 김수영 시인이 생각납니다. 오. 문학인이 되셨으면 더 멋지셨습니다. 오. 진짜 머리 안 김수영 빗고 씨가- 다니시겠네. 예. 큰일 났네. 아, 이제. 감히 저를 김수영 시인까지 이렇게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막성태님 막순태 오늘 출연이 없어도 될 듯. 마켄 119님. 저분 옛날에 커피 쿠폰 전 소소한 D5님. 4050 자신들은 아껴가며 돈 벌어 세금 내고 2030 자식들 위해 다 퍼주고 살고 있지만 그런 시대상도 있으니 인정하고 살아요. 서로 대하고 이해하고 살아야 더불어 사는 세상이죠라고 했습니다. 이해, 네. 대화, 공감 이렇게 해서 소소한 D5L님에서 소소와 D5L님 그리고 저는 캐서님이 저한테 막 계속 좋은 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또 민망해서 소개를 못하겠고요. 천태만상 인간세상님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2030 화이팅 하셨는데 사실 저 때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청춘이 아프긴 했었는데 또 세대가 바뀌어서 또 2030 또 아픔을 또 갖고 있는 거 봤을 때 2030 힘내라는 문자 주신 천태만상 인간세상님께 네,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정말 뜨겁게 1시간이 훌쩍 넘겼는데 다음부터 또 좋아요 미리 누르고 들어오는 걸로 운동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월드컵 첫 네. 1차전 경기 결과를 들고 와서 그렇구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